자, 이제 우리 취득세를 언제 내야 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금은 과세표준이라는 것에다가 뭘 곱해서 계산해요?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을 구하시고 여기에 가산세가 있으면 더해주시고 감면세액이나 공제세액 등이 있으면 빼주시고요. 그리고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어요. 이를 뭐라고 하느냐면 기납부세액이라고 하죠. 자, 이것까지 빼서 최종적으로 뭘 구하시면 돼요? 납부할 세액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구해졌으면 이걸 뭐 하시면 되느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되죠. 단,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뭘 보낸다? 고지서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보통징수라고 하고, 이때는 당연히 뭐가 추가돼서 나올까요? 가산세가 추가돼서 나오겠죠. 자, 그래서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를 뭐 하지 않았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과금 대신 붙이는 것을 가산세라고 한다.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때 요 세액을 구하려면 먼저 산출세액이 구해져야 되죠. 이걸 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네요. 하나는 과세표준이라는 거, 또 하나는 세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과세표준하고 세율을 여러분들 정리해 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취득세 과세표준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가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연부금액으로 가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증가한가액으로 가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다가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가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자, 그래서 크게 네 가지예요. 이제 좀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 자, 여기에 곱할 세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등기가 필요가 없으면은 기준세율을, 그리고 특정한 자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싸게 부과하는 중과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과세표준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세율이 결정이 되면 그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과세표준부터 해서 하나씩 정리해 보죠. 자, 취득세 과세표준이 뭐냐라는 이야기인데, 즉 취득세는 뭘로 계산할 것이냐. 자, 그때 우리 취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실상 취득이 있고 또 하나는 간주 취득이 있어요. 그때 첫 번째,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했다면, 즉 다시 말해서 원시 취득하거나 무슨 취득을 했다면, 승계 취득을 했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얼마로 계산하도록 돼 있느냐면 그냥 그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하죠. 그냥 우리가 취득세는 뭘로 계산해요?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요. 취득가액으로. 즉 다시 말해서 총액으로 계산한다고요. 총액으로. 내가 10억에 취득했으면 얼마? 10억. 9억에 취득했으면 9억이에요. 단 예외적으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죠. 아까? 그때는 총액으로 가야 돼요? 아니죠. 이때는 매년 지급하는 금액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때는 총액이 아니라 무슨 금액이라고 한다? 연부 금액이라고 하고, 이때 연부 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고요. 매회. 그것도 실제로. 왜? 법인 간의 거래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연부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총액으로 가시면 돼요. 그 총액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하고, 연부 취득일 때만 뭘로 가고? 연부 금액. 자, 그래서 자, 우리 연부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약의 경우에 연부금 총액으로 간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장이에요. 연부금 총액으로 가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10억짜리를 취득했을 때 그냥 매매로 샀으면은 과세표준은 10억이에요. 근데 2억씩 5번에 걸쳐서 취득하기로 했다. 그러면 2억인 거죠. 그 2억을 연부금액, 10억을 취득가액.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기본인데,
자, 연부거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취득당 시가액으로 가야 됩니다. 문제는 이때 취득당 시가액은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예요. 자,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바라본다? 정부 입장에서 바라보자. 자, 지자체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에 샀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알려고 하면은 할 수는 있죠. 잡아다 족치면 되죠. 근데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취득가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갑니다. 아셨죠? 10억에 취득했다고 신고했으면 그냥 10억인 거예요. 5억에 취득했다고 신고했으면 5억인 거고. 문제는 이렇게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신고를 안 해요. 또는 신고서에 신고가액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또는 신고는 했는데 이게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보다 적을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뭘로 가느냐? 이때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당 시가액이다. 그때 취득당 시가액은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무슨 금액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뭘 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된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었을 때예요. 그 말은 결국에는 신고된 금액으로 가되 신고된 금액이 없거나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가겠다. 그 말은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가겠습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아셨죠? 자, 그러면 신고된 금액이라는 것은 어차피 납세자가 신고서에 적은 금액이에요. 납세자는 당연히 신고서에다가 뭘 적느냐? 계약서상 금액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금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5억이라고 적었어요. 계약 총액을. 그래서 신고서에다가도 5억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그냥 5억이 취득가액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문제는 이렇게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해요. 그러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가서 물어보는 것 방법이 하나 있어요. 왜 말을 안 해줍니까?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안 물어보고 그냥 지네들이 마음대로 정해놓은 금액을 써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들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정해놓은 금액이 뭐냐면 시가표준액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가라는 게 있고 실거래가라는 게 있어요. 시가는 뭐예요? 시장가격, 시장가격.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한 금액. 자, 이 두 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비슷하겠죠. 자, 취득세는 시가로 가야 돼요? 실거래가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건 누구만 안다? 본인만 알아요. 지자체에서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걸 신고해 달라고, 이걸. 근데 이걸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실거래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뭘로 가야 돼요? 문제는 시가가 고정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수시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못 쓰겠어요. 수시로 바뀌니까. 그래서 얘를 대신해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금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준 시가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뭘 부과할 목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시가 대신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금액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 마음대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시가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 마음대로 정해놓은 금액을 뭐라고 하고? 시가표준액.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지 마음대로 정해놓은 금액을 기준시가라고 해요. 시세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시가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시가는 아니라고요. 아셨어요? 그래서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시가표준액이나 기준시가는 오직 뭐 때문에 만들어 놓은 제도? 세금 때문에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중요한 건 전혀 시가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지 마음대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공시해 놓은 금액을 봤더니 평균적으로 시가를 100%로 봤을 때 얘들은 약 60에서 80% 수준으로 잡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맥시멈으로 잡는 게 아니라 미니멈으로 잡겠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거들래 라고 생각하고 잡아놓은 금액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낮게 잡아요. 낮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고정돼 있어요? 아니죠. 움직이죠. 그러니까 평균이 얘보다 낮게 잡혀 있다는 거지 모든 지역이 다 낮다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지역은 오히려 얘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금액을 뭐라고 하고요? 시가표준액.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금액이 기준시가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보충적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몰랐을 때 써라 해서 보충적이라고 이제 법률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토지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있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매년 공시가 돼야 안 돼요? 매년 공시가 되죠? 이건 오직 세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를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요? 시가표준액.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가 뭐냐? 공시지가.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뭐냐? 공시지가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똑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고요. 네. 산정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자, 그래서 이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이상 신고하면은 그대로 인정해 줄게요. 하지만은 이거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 안 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지자체가 정해놓은 금액대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취득을 했는데 얼마에 샀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갑이 건물을 샀는데 얼마에 샀다고요? 물어봤어요? 대단하신데? 어떻게 알아요? 10억에 샀는지? 모르죠. 당연히 누구만 알아요? 갑이라는 사람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람이. 안 그래요? 대단해요. 이걸 또 10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참 대단해요. 네. 자, 그래서 갑한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자체 입장에서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지자체 입장에서는 갑이 얼마에 샀는지 말해주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 국민은행에 들어가서 부동산 시세를 봤더니 5억이에요.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냥 그러든 말든 우리는 이걸 이만큼으로 잡아놓자 하고 정해놓은 금액이 있다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 시가표준액이라고 해요. 이건 인터넷으로 조회하면 그냥 뜨니까. 그래서 현재 시가표준액이 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3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최소 금액은 얼마라는 거예요? 3억이라는 거예요. 시가에 관계없이.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5억에 샀다고 신고했어요. 진짜 5억에 샀을까요? 진짜? 모르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도 그냥 믿어주자고요. 왜? 지자체가 예상한 금액보다는 많이 나올 거니까, 세금이. 그러니까 그냥 가자고요. 자, 이 사람이 신고를 3억 4천에 샀다고 신고를 했어요. 진짜 3억 4천에 샀을까요? 몰라요. 그러든 말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금액보다 많으니까 세금 많이 걷죠? 냅두자고요. 그대로 갑시다 이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면요. 그게 다운계약서든 업계약서든 상관없이 다 인정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운계약서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법률상으로 따지면 다운계약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다운을 쓰면 합법이에요. 아셨어요? 왜냐면 실거래라고 안 돼 있어요. 실거래라고 안 돼 있고 신고가액이라고 돼 있어요. 단 그 금액이 얼마 이하로만 떨어지지만 않으면 된다. 시가표준액. 그러면 시가표준액 조회해서 다운계약서 쓰시면 되죠. 알아서 하시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다운계약서 안 쓰죠? 왜? 나중에 양도할 때 세금 많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취득세 조금 더 내더라도 나중에 양도할 때 세금 줄이려고 일부러 업계약서를 쓰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쓰세요. 나 취득세 적게 내고 차라리 나중에 양도소득세 많이 낼래. 그러면 다운계약서 쓰시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나 이번에 취득세 조금 더 내더라도 나중에 양도소득세 적게 낼래 그러면 업계약서 쓰시는 거고. 알아서 하시라고요. 대신 다운계약서를 쓰더라도 시가표준액 이하로는 쓰지 마시라고요. 그럼 100% 걸리니까. 자, 이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2억 8천에 샀다고 신고를 했어요. 진짜 2억 8천에 샀을까요? 역시 몰라요. 그죠?
그래도 이때부터는 안 믿는다고요. 이때부터는 용서를 못 해준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시가 표준액 이상이면 진실이든 거짓이든 믿어줄게. 반대로 시가 표준액 이하면 진실이어도 안 믿어준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때는 신고를 2억 8천 했으니까 정부에서는요, 법률로는 과표가 얼마가 돼요? 3억이 돼야 돼요, 과표가.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과소분이 생기죠. 얼마가? 2천만 원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따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가산세까지 추가해서 다시 세액을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보내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이 부분은. 결국에는 얼마로 맞췄어요? 3억으로 맞췄죠. 3억으로. 이해되셨죠? 만약에 이 사람이 신고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요. 잡아다가요. 얼마에 샀느냐고 고문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지도 않아요. 신고 안 했으니까 그냥 당신 신고 안 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갈게요. 우리가 예상한 금액은 3억입니다. 그냥 3억으로 가겠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역시 세율 곱해서 세액 계산해서 가산세까지 추가해서 다시 세액 계산해서 뭘 보낸다? 고지서 보내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취득세는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신고된 금액 그대로 가되 시가 표준액 아래로 신고하면 무조건 시가 표준액으로 맞춥니다. 요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가 표준액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건 각 지자체마다 공시해 놓은 금액이 다르니까 그 지역에 가서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아셨어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단서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의 신고를 넣느냐면 2억 8천의 신고를 넣었어요. 정상 신고예요? 과소 신고예요? 과소 신고죠. 근데 이 건물을 경매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낙찰이 2억 8천에 된 거예요. 그래서 2억 8천에 신고를 했어요. 지자체에서는 확인돼요, 안 돼요? 되죠. 왜? 미리 통보해 줄 거니까. 그것도 법원에서 통보해 줬으니까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안 쓴다고 이걸. 그냥 그대로 간다고요. 그대로. 이해되셨어요? 자, 이 사람이 경매를 2억 8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신고 안 했어요. 정부에서 계산해야죠. 얼마로? 그렇죠. 2억 8천으로. 자, 이렇듯 지자체에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취득가액을 아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는 그 거래 금액을 직접 적용해라. 그래서 이걸 사실상 취득가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신고 안 하면 뭘로 가는 게 기본인데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게 기본인데 만약에 신고 안 하더라도 시가 표준액이 아닌 실제 거래 금액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려면 지자체에서 실제 거래 금액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무슨 가액이라고 해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이럴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죠? 정부가 지자체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아까 뭐가 있었어요? 국수공판장이 있었죠. 즉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공매나 경매에 의해서 취득이 되거나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이 되거나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이 됐다면 이 경우는 이미 지자체가 통보받았다. 그래서 얼마에 취득했는지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고요. 그때는 무조건 사실상으로 가시라고요.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까지 포함해서 이제 6개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 잔금 날짜를 따질 때 사실상 잔금 날짜로 가는 경우는 이 5개예요. 이건 없었어요. 자, 이제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는 경우, 사실상 가격으로 갈 수 있는 경우는 이게 하나 더 추가된다고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되는 경우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중개법 시간에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중개법 시간에 배우시면 실거래 신고 의무라는 걸 배워요. 중개업자가 매매 거래를 성사를 시키게 되면 미리 지자체에다가 거래 금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거래 금액입니다 하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 인정을 받았으면 그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어도요. 그 금액 그대로 가요.
인정을 받았으니까. 아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중개업자가 미리 신고를 넣어놨죠. 신고를 했고 뭘 했어요? 이건 중개업자가 하는 신고예요. 취득자가 하는 신고가 아니라. 그래서 중개업자가 미리 신고를 넣어놨다고요. 그리고 뭐까지 받았어요? 검증까지 받았으니까 문제될 게 없죠. 문제는 이때 이 검증은 날짜 검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짜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써줬잖아요. 그 계약서를 취득자가 취득세 신고할 때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미리 중개업자가 미리 제출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나서 그 거래 금액을 내가 정상적으로 중개해 줬습니다라고 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게 실거래 신고 의무예요. 그 실거래 신고 의무가 우리 중개업자들한테 주어진 지가 이제 한 3,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 의무가 없었는데 중개업자의 의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실거래 신고 의무를 만들어줬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면 지자체에서는요. 인정해줬으니까 그 금액 그대로 가는 게 맞죠. 그러면 취득자가 신고 안 했어요. 지자체에서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그 금액 그대로 가라고요. 왜? 중개업자가 미리 신고를 해놨으니까. 이해되셨어요? 단 그때 뭘 제출하느냐면 계약서만 제출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빙서류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날짜는 검증이 안 돼요. 날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뭘 주의하셔야 되느냐면 지금 이거 유상거래입니다.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유상거래로서 국수공판장에 해당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경우하고요. 요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이게 지금 유상거래였을 때 그때 취득일이 언제냐, 즉 날짜가 언제냐 물어보는 문제와 과세표준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달리 봐야 돼요. 아셨어요? 과세표준은 뭘 물어보는 거고 금액을 물어보는 거고 얘는 뭘 물어보는 거고 날짜. 그때 국수공판장에 들어가면은 실제 잔금 날짜가 검증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라 그래요. 아셨나요? 그런데 나머지는 검증 안 돼요.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이래요. 아셨나요? 대신 국수공판장에다가 검증까지 받았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서 검증까지 받았죠. 얘들은 무조건 사실상 취득 가격이에요. 그 외의 나머지는 신고된 금액으로 하되 신고된 금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사실상을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지금 이걸 따질 때 국수공판장은 무조건 들어가요. 날짜 물어보는 문제나 금액 물어보는 문제일 때 문제는 얘가 문제죠. 얘가.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합니다. 중개업자가 뭘 들고 신고하느냐? 계약서를 신고하는 거예요. 자기가 써준 계약서를. 거기서 뭘 검증받느냐? 금액만 검증을 받지 날짜는 검증 못 받아요. 날짜 검증하는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날짜를 물어봤으면 검증이라고 단서가 붙어도 날짜를 물어보면 그냥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날짜예요. 취득일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중개업법 시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왜 날짜인지 아니면 금액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중개업법 시간에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 그 부분이 나오죠. 나올 거예요. 실거래 신고 보니까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라서 제3조하고 6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아셨어요? 취득세에서 계약상 잔금 지급이라고 사실상 취득 가격하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세법책 안 보잖아요. 세법책 봐요? 그렇죠? 책만 보죠? 표지만. 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법책 보는 횟수보다 민법책이라든지 학개론책이라든지 공법책 이런 책들 보는 횟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서 세법하고 관련되겠으면 거기다 그냥 적어 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그 설명 들으면서 같이 이해가 되니까.
아셨죠? 예.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간주 취득이었을 때. 자, 간주 취득에는 일단 뭐가 있느냐? 증축이 있죠. 증축을 다른 말로 하면 건축이라고 하고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라고 합니다. 증축이죠? 또는 개수로 인한 취득 또는 차량의 종류 변경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역시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주식을 취득을 해서 뭐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요 5개가 간주취득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증축, 개수, 가액 증가는 전부 다요. 그 증가한 가액이 과세표준이죠. 왜냐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내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 보유 중에 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미 취득세 한번 냈다 안 냈다? 냈는데 또 내야 되니까 증가된 부분만 내라. 그 다음에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됐으면 실제로는 주식을 취득했지만 법률 해석상으로는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내 지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취득세 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게 과표죠. 그때 지분율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그건 설립 시에 과점주주고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지분율 전체에 대해서 과점주주가 다시 과점주주가 됐으면 증가 지분에 대해서 최초라는 말하고 설립이라는 말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네. 설립일 이후에 최초가 될 수도 있고 설립 시점에 최초가 될 수도 있어요. 아셨어요? 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총 몇 개냐? 4개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가는 경우 총 4개죠? 취득 당시 가액으로 가는 경우 하나, 연부 금액으로 가는 경우 하나, 증가한 가액으로 가는 경우 하나, 그 부동산에다가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가는 경우 하나, 4가지가 우리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아셨나요? 자, 그래서 기본 타이틀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은 취득 당시 가액이고 연부자가 보이면 무조건요. 연부 금액이고 건축이 나왔는데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다 그러면 증축이거든요. 증축이 나오거나 개수가 나오거나 가액 증가가 나오면 무조건 증가한 가액이고 과점주주가 보이면 지분율을 곱해야 되고 요 4가지예요. 다시 그때 취득 당시 가액은 셋 중에 하나다. 신고된 금액으로 가는 경우와 시가표준액으로 가는 경우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아셨죠? 그래서 국수공판장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되는 경우는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그 외의 나머지는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에서 큰 금액이다. 그 다음에 연부금액이라는 것은 총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금액을 말한다? 매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매회 지급되는 금액. 자, 그 외에 증가한 가액이나 지분율을 곱한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과세 표준인데 이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 우리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증가한 가액이 과표죠. 그때 증가한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느냐면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시가표준액 차이로 계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가표준액 증가액으로 따져요. 단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해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그 비용으로 가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는 조금 이따가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은 뭐냐면 보세요. 무슨 차이로 간다고요? 시가표준액으로 간다고. 시가표준액으로. 그 말은 확인할 길이 없었는 이야기예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지자체 지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가겠다 이 소리예요. 아셨어요? 그것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느냐. 전하고 후를 비교해서 전하고 후를. 네. 근데 무슨 단서가 붙느냐.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라는 단서가 딱 붙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맞죠? 국수공판장이잖아요. 그때는 시가표준액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 그냥 그 비용으로 간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꼭 시험 문제 나올 때 요 단서를 주고 이 말을 꼭 써줘요. 그럼 맞다 틀리다? 틀려요.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입증됐는데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그건 알고 계시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국수공판장이 나왔는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 말이 보이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에요. 국수공판장이 나오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일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입증된 비용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토지를 취득을 해요. 그죠? 토지를 취득을 합니다.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팔겠죠? 자, 문제는 취득세는 언제 내는 세금이냐?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이때 취득했다가 무슨 취득이에요? 사실상 취득인 거예요. 사실상 취득. 즉 다시 말해서 원시 취득하거나 승계 취득을 했을 때가 취득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보유 중에 지목을 바꿨어요. 지목을.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득세를 몇 번 내느냐? 일단 이때 무조건 한번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때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로 인해서 뭐가 됐다면? 가액이 증가했다면 세금을 내겠지만 만약에 가액이 감소했으면 세금 안 나와요. 하지만은 그거에 관계없이 이때는 무조건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자, 이때는 모르겠고.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이니까 얼마에 대해서? 그 취득 당시 가액에다가 취득했으니까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취득했으니까 등기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무슨 세율을 곱해서? 표준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이걸 취득세로 내라고요. 아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때 당시 시가표준액이 즉 공시지가가 얼마로 공시가 돼 있었느냐면 3억으로 공시가 돼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그래서 언제 취득을 했느냐면 2014년도에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목은 언제 바꿨느냐? 지목 변경은 2017년도에 지목을 바꿨다라고 가정을 하죠. 2017년도에. 자, 근데 이때 샀을 때 뭘로 샀느냐면은 대지로 산 거예요. 대지로. 지목이. 그래서 대지로 쭉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 대지를 뭘로 바꿨느냐면 주유용지로 바꿨어요. 주유소 차리려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가져가요. 자, 그래서 처음에 대지로 샀을 때 공시지가가 얼마였느냐면 3억이었어요. 2014년도에. 올해 공시지가를 보니까 올해 공시지가가 얼마냐. 올해 시가표준액은 3억 2천이에요. 올해 공시지가는. 자, 그래서 공시지가가 올랐죠? 문제는 뭐냐. 지목을 바뀌었을 때 가액이 늘어나면 세금을 한번 더 내야 되죠. 그때 가액 증가 여부를 확인하려면 바뀐 지목에 시가표준액이 나와야 돼요. 공시지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공시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자, 토지는 28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28개를 다 공시해 놓을 수는 없어요. 현재 지목만 공시가 되죠. 현재 지목이 뭐였으니까? 대였으니까 대인 상태만 공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주유용지로 바꾸잖아요. 아직 공시 안 돼 있죠. 요걸 모르면 가액 증가 여부를 모르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쟤가 나오려면, 즉 주유용지 상태에서의 공시지가가 나오려면 일단 등기를 하셔야 돼요. 등기를. 변경 등기 하셔야 돼요.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이걸로 바뀌었다고 통보하겠죠. 그때 공시가 돼요. 자, 그럼 잘 들으세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세금 내야죠. 세금 내야 등기해 준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두 개예요. 하나는 취득세를 내고 등기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요.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하는 경우예요. 그때 취득세를 내고 등기하는 경우는 취득이 원인이어야 돼요. 취득 원인 없이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이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직 모르니까. 공시가 안 돼 있으니까 가액 증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취득일지 아닐지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취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목 변경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을 내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를 내야 돼요.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하셔야 돼요. 참고로 이때 얼마 내느냐? 건당 6,000원 내요. 6,000원만 내면은 지목을 바꿔줘요. 여러분들 뭐하고 똑같으냐면 개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 이름 개명하면 얼마 드는지 아세요?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2, 3만 원이면 돼요. 지금 현재. 옛날에 20만 원, 30만 원 했었거든요. 간소화되면서 한 3, 4만 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목 한번 바꿔준다. 솔직히 지목 바꿔주는데 어려울 거 있어요? 없어요. 왜? 종이에다가 등기부라는 종이에다가 지우고요. 이름만 적어주면 돼요. 대지라는 걸 화이트로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주유용지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 잉크 값이 6,000원인 거예요. 엄청 비싼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게 그냥 건당 6,000원이야. 건당. 자, 권리가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소유자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냥 글자만 바꾸는데 6,000원씩 드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6,000원을 내고 등기했더니 그때 가서 공시를 해주네요. 그래서 얼마로 공시가 됐느냐? 3억 4천이 공시가 됐어요. 공시된 금액이. 가액 늘었죠? 그래서 취득세 내라고요. 이제. 자, 근데 이때 가액 증가 여부를 판단할 때 3억하고 비교할까요? 3억 2천하고 비교할까요? 3억.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네. 3억 2천하고 비교하시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전과 후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전과 후를. 취득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자, 내가 취득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땅값이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지목 변경은 하루 만에 땅값이 뛴 거예요. 변경하자마자 땅값이 뛴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는 소리지. 차근차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땅값 오른 것에 대해서는 부과 안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건들지 말자고요. 왜? 내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내가 지금 한 짓은 이때 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함으로 인해서 땅값이 올라갔을 때 세금을 내라는 거지 아무 짓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내 얼굴하고 지금 내 얼굴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되겠어요? 그냥 추억일 뿐이에요. 안 그래요? 뭘 기를 왜 주고 기가 왜 죽어요? 그죠? 당연히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화장 전, 화장 후. 아셨죠? 눈썹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네, 요걸로 비교하죠. 병원 들어가기 전과 병원 들어가고 나온 후를 비교를 해야지. 아, 내가 오늘 좋아졌구나 이걸 아는 거지.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취득 당시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뭐랑 비교하시라고요? 변경 전과 변경 후를 비교하시라고요.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으로. 그랬더니 가액이 뭐 했어요? 증가했잖아요. 요 가액 증가에 대해서 다시 무슨 세금을 내라고요? 다시 취득세 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때 이때 취득세는 얼마에 대해서 내라?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내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등기가 되냐고요. 가액 증가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가액이에요. 여러분들 등기부에 금액이 표시되는 경우는 언제인 줄 아세요?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들. 그거 말고 취득했을 때 등기 표시돼. 등기에. 취득가액에. 지금 이거 보유 중이거든요. 보유 중에는 땅값 올랐다고 표시 안 된다고요. 그죠? 보유 중에 금액 표시되는 경우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이거 지금 보유 중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은 표시될 일이 없죠. 그리고 지목은 이미 등록면허서 내고 등기했고 이건 표시할 일이 없죠. 근데 무엇은 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세율만 적용해서 내라고. 이건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왜 지목 변경에 대해서 가액 증가했으면 기준세율 대상인지 아시겠어요? 취득세는 지목 변경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는 거예요? 가액 증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취득세에서는. 등록면허세에서 물어봤으면 지목 변경을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뭘 보셔야 되느냐면
취득을 했기 때문에 등기를 하는 경우하고 아셨어요? 자, 취득을 했다. 그래서 등기가 들어간다. 이 경우하고 등기하고 보니까 취득이더라. 이 경우하고 이야기가 달라요. 자, 일단 취득을 했죠. 무슨 세금 내시라고요? 취득세를 내라고요. 근데 뭐가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표준세율로 내시라고요. 표준세율로. 근데 이 경우는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뭘 내라고요? 등록면허세를 내라고요. 그리고 나서 취득인지 알았죠. 그때 취득세를 다시 내라고요. 이때는 등기하고 상관없잖아요. 이때는 기준세율을 적용해서 내시라고요. 대부분의 취득은 다 이거예요. 매매로 샀으니까 소유권 등기가 들어와요. 상속으로 받았으니까 소유권 등기가 들어와요. 증축을 했으니까 변경 등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 취득세를 내되 표준세율로 내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게 지목 변경이에요. 변경 등기를 해봐야 가액 증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두 개로 쪼개야죠.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여기라고 여기. 왜 지목 변경에 대해서 가액 증가는 기준세율인지 아시겠어요?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목을 변경했을 때 가액이 감소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더라도 얘는 내야 돼요. 가액이 감소하더라도 무엇은 내야 돼요? 왜? 무엇은 내야 되니까? 등기는 내야 되니까. 대신 가액이 감소했으면 얘는 안 나오죠. 대신 가액이 증가했으면 얘하고 별도로 취득세는 따로 내라고요. 대신 이때는 이 부분은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니까 상관없고 기준세율만 내고 기준세율만. 기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2%라 그랬잖아요. 2%만 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요 증가한 가액은 얼마로 잡을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때 당시에 요 지목 변경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있어요. 이 들어간 비용이 1,7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목 딱 바꾸면서 땅값이 1,700이 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지였어요. 여기다가 1,700만 원을 쏟아부었더니 주유용지가 됐어요. 그죠? 대지 더하기 1,700이 주유용지가 됐으니까 대지가 주유용지로 바뀌면서 이만큼요. 땅값 올랐다고 할 수 있죠. 맞잖아요. 안 그래요? 대지 상태였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1,700만 원을 꼬라박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유용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대지에서 주유용지로 바뀌기 위해서 1,700만 원이 소요됐잖아요. 그만큼 땅값 올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만큼을 증가한 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이걸로 가요. 이걸로. 그러니까 3억 2천에서 3억 4천이 됐으니까 얼마 늘어난 걸로 보고 2천만 원 늘어난 걸로 보고 계산하자.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변경 전과 후에 시가 표준액으로 가라고요. 증가한 가액은. 근데 이걸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에 한해서?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됐다면 얘로 가지 말고 아셨어요? 얘로 가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해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이 되면 이때는 무슨 금액으로 간다? 그때는 소요된 비용으로 가라고요. 시가 표준액 증가액으로 가지 마시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장. 항상.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이고, 자, 여기에 제 특례가 있어요. 자, 기타 항목으로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더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법인이 아닌 자가, 자, 저는 일단 설명은 다 드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아셨어요? 왜 저는 설명을 다 해드려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설명을 다 해줘야 되느냐면, 들으시라고요. 들어서 익숙해지면 나중에 다시 한번 들을 때는 좀 더 수월해져요. 대신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여기서 정리한 것 중에서 알 수 있는 항목만 하세요. 아셨어요? 나는 여기는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알 수 있는 것까지만 하시라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내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건강에 안 좋아요. 아셨죠?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나 그냥 여기까지만 할래. 그럼 거기까지만 하세요. 하고 싶은 만큼만 하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어차피 이 문장을 나중에 3월달 되면 똑같이 또 쓸 거예요.
나중에 5월달 되면 똑같이 또 쓸 거라고요. 그때 처음 보는 것보다 한번 봤던 것이면 훨씬 더 익숙해져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자, 법인이 아닌 자가 무엇을 했느냐면 건축이나 대수선을 해요. 법인이 아닌 자가. 자, 법인이 아닌 자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개인이거든요. 개인이 건축이나 대수선을 했어요.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얼마냐? 신축 등을 했으면 그 취득 당시 가액이 과세 표준이고요. 만약에 대수선이면 개수잖아요. 개수니까 증가한 가액이 되겠죠. 이게 과세 표준이에요. 그때 취득 당시 가액이나 증가한 가액은 당연히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하되 신고한 금액이 없으면 뭘로 가야 돼요? 시가 표준액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예외가 있는데 법인장부에 의해서 90% 넘는 가액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그냥 그 장부상 금액으로 갑니다. 시가 표준액 등에 관계없이. 자, 그래서 얼마가 넘었을 때 이야기해요? 90%가 넘어야 돼요. 90%. 지금 중요한 단어는 얘예요. 얼마가 넘어야 된다? 90%가 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자, 개인이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해요. 얼마에 신축을 했느냐면 10억에 신축을 해요. 그래서 신고를 10억에 했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10억을 믿어주는 게 아니라 요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시가 표준액을 공시합니다. 근데 신축 건물이니까 그동안에 공시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건물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물 있죠? 그 주변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비슷하게 공시를 해요. 다시. 그래서 공시된 금액이 12억이에요. 통상적으로 신축한 건물은요. 시가 표준액보다 시가 표준액이 높게 나와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빌라 같은 경우에 4층짜리 빌라 있잖아요. 그거 신축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땅값 빼고 건물값만, 건물 신축 비용만. 자, 평수 몇 평으로 잡을까요? 몇 평으로 잡으실래요? 그거 신축 비용이 얼마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보통 건물 신축 비용이 평당 얼마 정도 합니까? 그러면 한 400 잡죠. 그러면 400 잡고 자, 평당 400 잡고 100평이면 4억이죠? 4억이죠? 자, 그러면 4억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100평짜리 건물 시세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그래, 보통 한 10억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신축 비용하고 시가하고는 갭이 엄청 차이가 나요. 시가 표준액은 요 사이에서 이루어져요. 시가 대비 약 60%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60%만 잡아도 6억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신축 가격보다 시가 표준액이 높게 잡혀요. 이 경우는. 그래서 대부분 신축하신 분들은 그냥 신축 비용대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가 표준액대로 신고해요. 왜? 낮게 잡히면 이거 과소신고에 걸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걸로 신고한다고, 이걸로. 이게 기본이에요, 보통. 네. 자,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안 믿어주니까.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건설법인에게 도급을 줘요. 법인에게. 그래서 얘가 신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법인은 장부에 신축 비용이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9억 8천이라고 적혀 있어요. 9억 8천이라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미장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업자들 불러서 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는데 그게 한 2천 돼요. 그래서 10억의 신고를 넣었어요. 요 경우에요. 그러면 무슨 장부에 의해서? 법인 장부에 의해서 90% 넘게 입증됐죠? 그러면 이대로 다 인정해 주겠다고요. 필요 없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신축 비용을 그대로 다 인정받고 싶으면 개인이 그냥 일반 업자들 불러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법인 장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건설법인에게 도급을 주란 소리예요. 법인 장부에 의해서 얼마가 넘어야지만 90%가 넘어야 돼요. 90%가. 그래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90%라는 단어예요. 100분의 90.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 통틀어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기밖에.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괄로 취득할 때가 있어요.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취득했을 때. 그래도 취득세를 낼 때는요, 토지 건물 나누어서 내야 돼요. 이때 나눌 때 뭘로 나누느냐?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셔야 됩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 나누는 것을 안분한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무슨 비율로 나누어라?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라. 만약에 문제에서 면적 비율로 나눈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라고요.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 일괄로 취득했다. 그러면 무슨 비율로 나누어라?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라.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 중에서 면적으로 나누는 경우는 단 한 개도 없어요. 무조건 뭘로 나누셔야 돼요? 금액으로 나누시라고요. 금액으로. 네. 그렇게 해서 건물가액하고 땅값을 나누어서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서 취득세 내셔야 돼요. 이걸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건물 등기하고 토지 등기가 따로 들어가니까 그래요. 두 번째는 상가 같은 경우는 건물 쪽에만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건물 쪽 가격이 따로 계산이 돼야 돼요. 거기에 부가가치세 10%를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거래를 했어도요. 계약서는 한꺼번에 썼어도 신고서 작성할 때는 건물하고 토지를 나눠서 작성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정리한다 그러면 공유물로 취득하죠. 공유물을 취득하게 되면 그냥 그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취득세 과세표준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정리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은 큰 타이틀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취득 당시 가액이다, 연부 금액이다, 증가한 가액이다, 그 다음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다. 아셨어요? 네 가지. 그리고 다시 신고가액이다, 시가표준액이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신고가액으로 가느냐, 시가표준액으로 가느냐,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느냐.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셔도 이번 과정에서는 큰 부담은 없어요. 이제 다음 3월 달에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해주시면 좋고. 그러니까 조금씩 단계별로 밟아가자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교재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셨어요? 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들 세율 쪽 정리하겠습니다.